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실제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항상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똑같은 상태로 몸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뭐가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업의 특성상 시험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은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이 시스템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이 내용을 들어주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봅시다. 물론 연구자나 책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일반화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10가지 정도의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채로운 시스템들이 있죠. 일단 저희에게는 뼈와 근육 같은 시스템들도 있고요. 또 숨을 쉬고 먹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다채로운 시스템들이 우리 몸에 다 함께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런 조화 속에서 우리의 몸은 아주 정교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뼈입니다. 우리 다 갖고 있죠. 뼈는 기본적으로 몸을 지탱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심장 같은 곳들을 뼈로 보호해서 어떤 외부 충격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몸을 잘 보호할 수 있죠. 인간의 골격은요, 그 신체 내부에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약 270개의 뼈로 구성됩니다. 성인이 되면 일부 뼈가 융합되고 붙어서 한 206개 정도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또 뼈는 칼슘과 특수한 뼈 세포로 강화된 결합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뼈는요, 그냥 뼈로 보이지만 실제 살아있고 성장하는 조직이고요. 또 부드러운 뼈대, 연골 같은 데들은요, 단백질인 콜라겐과 강도 경도를 더해주는 미네랄 칼슘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근육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만져보고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더 성장도 하고 발달할 수도 있는데요. 근육 시스템은 신체를 움직이고 자세를 유지를 하고 혈액순환을 시키는 기관이에요. 움직임을 생성하기 때문에 근육은 수축합니다. 그래서 근육섬유라는 특수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의 몸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그런데요, 근육은 실제로 이동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소비를 해요. 그리고 다음은 호흡기입니다. 숨을 쉬고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호흡기의 역할이고요. 호흡기는 코서부터 여기 폐까지 기관으로 공기, 산소를 들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렇게 들어온 산소는요, 폐에서 혈액으로 전달을 하고요. 이 산소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순환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심장 있죠? 심장을 시작으로 혈관, 혈액을 포함하는 장기 체계로요,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은요, 분당 60에서 100회를 박동하는 펌프인데요.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박동할 때마다 몸 전체에 혈액을 보내고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심장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뛰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순환기 다음에 바로 신경계입니다. 제가 이번 수업에서는 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신체의 다른 부분들과 서로 신호를 보내면서 행동과 감각 정보를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러는데요. 신경계는요, 뇌에서부터 여기 등에 있는 척수, 또 신경절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짝 이렇게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여기 몸 끝에 어떤 부분도 아프면 바로 이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바로 이게 신경계가 하는 역할입니다. 신경계는요, 크게 중추신경, 그러니까 여기 등뼈에 있는 뇌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또 이 손끝, 발끝까지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
또 그리고 저희가 심장을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진 않잖아요. 또 숨 쉬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물론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만요. 이번 수업에서는 스트레스 반응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간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분비계인데요. 신체 기관을 조절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사용하는 메신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신경 시스템에서 반응이 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내분비계의 호르몬들이 바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다음에 호르몬이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뇌 안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척추동물의 모든 내분비계의 신경 조절의 센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 바로 안쪽에 있고요. 도파민이나 코르티솔 같은 다양한 호르몬을 이야기할 때 앞으로도 더 많이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체는요, 다양한 호르몬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분비계는 뇌와 신경의 발달, 생식기관의 성장과 기능을 비롯해서 임신부터 성인기, 노년기까지 신체 모든 생물학적인 과정들을 조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신진대사와 혈당 수치, 또 여성의 난소, 남성의 고환과 같은 성호르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뇌하수체나 갑상선, 부신 등과 같은 내분비계의 주요 부위들은 우리의 호르몬을 생성을 하고 조절을 하는 바로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계만큼 내분비 기관은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죠. 여러분들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먹는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소화를 시켜서 몸 전체의 에너지로 변환을 하는 것이 바로 소화계인데요. 소화계는 입에서 시작하고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 끝으로 나가는 길고 꼬인 관, 파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 시스템은 음식물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영양소로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역체계예요. 면역계는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관이고요. 세포, 단백질, 화학물질의 네트워크,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들과 싸우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환경에서 유해한 물질이 인식을 하면 그것들을 중화를 하고 피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암세포나 질병을 유발하는 신체 변화들을 퇴치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 면역체계는 지금까지 물리친 모든 세균에 대한 기록들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다시 몸에 들어오면 이를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파괴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좀 몸이 아팠다, 또 병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어렸을 때 이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나 이런 병균들과 싸웠기 때문에 나이를 들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감기가 많이 걸리고 좀 아팠었던 기억들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좋은 면역 반응을 통해서 아프지 않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프지 않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설 시스템이에요. 배설 시스템은 아까 그 소화 시스템에서는 장을 거쳐서 나가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소변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체에서 폐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과잉물질을 폐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배설 시스템은요, 내부 화학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신체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장을 통해서 소변을 보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식계통은요, 남자, 여자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생물학적 시스템, 즉 남녀가 만나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생식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이 몸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눠서 말씀은 드렸지만 적어도 10개 이상들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이렇게 복잡한 체계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이것들이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요. 또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환경에 맞춰서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의 적응과 최적화는요, 생명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지향점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은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오랜 양육기간을 선택을 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안전한 불합, 즉 트라이브를 구성했습니다. 바로 이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이번 수업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유지하고 영양 부문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에 맞춰서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도 우리 몸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정교하게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요. 바로 그것이 뇌의 역할입니다. 뇌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복잡한 몸을 하나처럼 상시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알로스타시스인데요. 몸을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바로 항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알로스타시스를 이해를 할 때 도대체 이게 뭘까? 라고 좀 복잡하게 생각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항상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항상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데요. 몸의 변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신체가 환경의 요구에 맞게 에너지 사용을 예측을 하고 조종하는 것을 도와주는 생리적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 알로스타시스는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자율신경계 및 대사 호르몬과 같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종합적으로 움직여서요, 내 몸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요, 생명체의 생존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알로스타시스가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는가,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로스타시스는요, 외부 환경에 내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 뇌에 있는 시상하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을 관장하는 뇌하수체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뇌하수체는요, 이 전체 호르몬들을 관장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 체계의 부신축으로 명령을 내려서 부신, 호르몬을 방출하세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라고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호르몬을 방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HPA라고 불리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은요, 앞으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게 될 테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HPA 축은요, 스트레스 반응에 즉각적으로 호르몬을 방출을 해서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은요, 내 몸이 움직일 준비가 됐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해서 투쟁 도피 반응을 신속하게 준비합니다. 물론 뒤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투쟁 도피 반응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쪽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이렇게 알로스타시스는 즉각적으로 몸을 반응하게 하고요.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정말 짧은 시간,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바로 이 HPA 축을 통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방출을 하는데요. 이 사이토카인은요, 정확히 호르몬은 아니지만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바로 이 화학물질은요, 화학적으로 유발된 조직 손상을 복구를 하거나 암 발생 및 진행, 또 세포 복제나 세포 사멸 제어, 또 면역, 감염, 항원에 대한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면역 반응을 조종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 방어 시스템들을 즉각적으로 켜서 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생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몸의 변화의 환경에서 안정을 유지를 하고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과정이 바로 이 알로스테이시스인데요. 이는 신체가 환경 요구에 맞는 에너지 사용을 예측을 하고요. 예측하고 조정을 돕는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로스타시스는요, 스트레스 호르몬과 자율신경계 및 대사 호르몬과 같은 기타 매개체를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들을 같이 조절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생명체의 생존과 기능을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알로스타시스를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스트레스나 걱정 없이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알로스타시스, 즉 항상성 유지는요, HPA축을 중심으로 작동하고요. 사이토카인과 같은 물질로 면역과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와 같은 HPA축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신경, 면역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고요. 뇌에서 전달한 신호를 내분비계로, 내분비계에서 전달한 신호를 자율신경계까지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시스템은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리스타시스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인간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종합적이고 정교하게 움직임으로 해서 우리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항상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이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가진 이유는요,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요, 두 가지 큰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호미오스테이시스와 알로스테이시스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호미오스테이시스는요, 자동 조절 반응입니다. 그리고 알로스테이시스는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항상성이라고 둘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뭐야? 호미오스테이시스, 알로스테이시스? 말이 비슷한데? 하면서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그런데요, 수업을 준비하면서 결국 정확하게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버드 코칭 컨퍼런스에 가보니까 뇌와 몸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은 하나의 개체로 보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몸과 뇌의 과학으로 할까, 몸과 마음의 과학으로 할까, 이렇게 타이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몸에는 이 몸과 여기 뇌가 하나로 보여지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뇌는 몸 전체를 컨트롤을 하지만요, 앞으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뇌는 신경으로 온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뇌가 아주 빠르게 몸 전체의 반응을 이해를 하고 또 몸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호미오스테이시스와 알로스테이시스를 이해함으로 해서 뇌와 몸의 관계,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을 제가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있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또 모든 것들이 너무 과잉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저희 먹거리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했고 또 살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아졌고 또 정보도 생각해보면 뭐 SNS다, 유튜브다 이런 데서 너무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과잉이 되어 있는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부족한 시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과잉 시대에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다양하게 많이 해보면서 이렇게 과잉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과도한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서 몸에는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게 돼요.
이런 스트레스 반응에서 안정적으로 몸을 유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 수업에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호미오스테이시스와 알로스테이시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우리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두 가지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호미오스테이시스는요,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몸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몸의 산성화 정도, pH 수준에 대한 부분이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조절이라든가 체온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서 유지해주는 그런 우리가 생명체로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들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체온을 자동적으로 조절한다거나 또 혈당을 자동적으로 조종하는 부분들, 바꿔 얘기하면 당분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분비를 많이 해서 혈당 자체를 내려주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혈압을 조절을 해서 너무 과하게 혈압이 높아지거나 과하게 낮아지는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호미오스테이시스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또 수분 조절도 해요. 그러다 보니 그 몸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땀이라든가 소변으로 배출하는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신체 반응들을 바로 호미오스테이시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서 몸의 안정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알로스테이시스입니다. 알로스테이시스는요, 생명체가 새로운 상황에서 환경적인 도전에 맞추어서 내부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는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른 속도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무서운 거 딱 보면 머리가 삐쭉 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알로스테이시스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저희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다른 수업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바로 이 알로스테이시스가 우리 몸의 밸런스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깨질 때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몸을 조절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많은 문제를 사실 일으키기는 해요.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스트레스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욱 적극적이고 정교하게 해낼 수 있죠. 여러분들 집중을 하거나 이렇게 각성을 하시면 긴장감에 의해서 뭔가를 조금 더 열심히 몰입해서 할 수 있게 되죠. 바로 그것이 스트레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이고 몸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염증 반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처가 났다거나 피가 났을 때는 이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빨리 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지금 요즘 시대에서는 상처가 이렇게 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염증 반응이 쌓이면 에너지를 더 많이 소진하게 되고 또 몸이 힘들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반응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일정 부분에서는 저희의 생산성이나 원하는 부분들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몸은요,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몸이나 뇌가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처럼 몸을 하나의 작품처럼, 하나의 음악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뇌는 몸의 전체를 인지하고 빠르게 판단해서 호르몬을 내보내고요. 또 호르몬을 통해서 몸 전체 에너지 공급을 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몸은 아주 빠르게 이런 적응 반응을 할 수 있고요. 몸 전체를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이 조율해서 반응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알로스테이시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는지 보시면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오면 일단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요. 혈압이 상승합니다. 몸 전체에 에너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혈당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스트레스 반응, 운동 조절, 수면, 식습관, 질병, 환경 변화 등의 상황에서 몸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몸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몸을 조절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맞춰서 몸이 변하게 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몸이 변화가 생기면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앞으로의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신체 예산이라는 개념인데요. 몸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예상되면 빠른 환경 적응을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결국 에너지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호미오스테이시스와 알로스테이시스 반응은요, 호르몬을 분비하고 몸 전체의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이러한 자동화 반응은요, 우리의 몸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항상 똑같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시간에서는 저희가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항상성의 관점에서 보면 마인드셋은 우리가 어떤 상태를 안정된 상태로 보느냐, 바로 이런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루틴한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다가 끝나면 학원을 가고 또 공부를 더 하고 집에 또 잠을 자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비슷한 친구들과 한 3년 동안은 거의 똑같은 스케줄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들은 어떠신가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같은 전공이라도 각자 수업이 좀 다른 경우들도 있고요. 또 라이프 스타일이나 삶의 방식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스케줄을 살게 되죠. 그래서 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시간 맞추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고 학업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잘 이해함으로 해서 외부 환경 변화, 또 특히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이런 지식을 알게 됨으로 해서 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좀 더 수월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요, 항상성은 몸 전체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은요, 다양한 센서들, 오감이라고 하죠.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을 해야 하고요. 또 이런 인지 기능들을 통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을 배우고 학습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없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요, 뇌는 몸 전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또 심장박동수를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조절을 하게 되고요, 또 호흡을 빠르게 하거나 천천히 하게 하거나 해서 우리 몸을 잘 조종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뇌는요, 각 기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정교하게 움직여서 우리 몸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예측하고 판단하고 컨트롤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과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몸의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잘 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에서 보면요,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쉬고 잘 노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좋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의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잘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시스템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방식들이 우리 몸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를 잘 알게 하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배우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게 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시고 또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잘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근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의 구성과 몸의 기능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요, 마인드셋이라는 소프트웨어와 항상성이라는 하드웨어 작동 원리를 가지고 수십 가지가 되는 여러 개의 복잡한 시스템을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항상성이라는 것을 유지를 합니다. 벌써 이 두 가지 개념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의 구성과 작동 원리를 잘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 몸을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체는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게 진화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수업에서도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의 세상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또 과학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생명체는 장기 생존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빠르게 예측하고 그 환경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환경에 적응하고 최적화하는 것은 생명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바람인 거죠. 그중 인간은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오랜 양육 기간을 선택했습니다. 그 양육 기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트라이브, 즉 부락을 구성했고 사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요,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만이 아닌 인간만이 아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기본 속성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이번 수업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